많은 사람들은 이 사안을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혹은 중동에서 또 하나의 해상 충돌이 벌어진 사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핵심을 놓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해협 하나가 막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마지막 협상 카드, 그리고 그 카드를 둘러싼 지역의 에너지 질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왜 테헤란은 에너지 수출이 막히는데도 핵 문제를 끝까지 분리하려 할까요? 왜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이 시점에 오펙이라는 오래된 틀에서 빠져나오는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표면의 봉쇄, 그 아래의 동기, 그리고 한국까지 닿는 결과를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잡고 가야 합니다. 이란을 압박하는 진짜 시계는 군함이 아니라 저장 탱크입니다. 로이터와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라가 전한 흐름을 종합하면 봉쇄 전인 3월 이란의 원유 수출은 하루 약 185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쇄가 본격화된 뒤 선정량은 하루 56만 배럴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됩니다. 숫자만 보면 수출 감소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보면 훨씬 더 날카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원유는 계속 뽑히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저장 공간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이 막히면 유전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미사일보다 탱크, 탱커보다 항만, 협상장보다 밸브에서 먼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의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류가 이 좁은 길목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커질 때마다 테헤란은 은근히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우리를 압박하면 이 길목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란이 세계를 막겠다고 흔들던 길목에서 오히려 이란 자신이 빠져나갈 문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협박이 카드가 아니라 족쇄가 된 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보통 해협 위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조선이 지나가느냐 못 지나가느냐만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은 어느 배가 지나갔는지가 아니라 어느 배가 이란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게 되었는가입니다. 미군은 이란 항만과 연결된 선박을 좁게 추적하고 필요하면 검문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4월 28일 아라비아에서 MV 블루스타 3호를 검문한 뒤 이란 기항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사건은 그 신호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란과 연결된 항로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미국이 이란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비교적 익숙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봉쇄가 테헤란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보험사는 위험한 항로를 피하려 하고 선주는 항구 호출 계획을 다시 씁니다. 아시아바이어는 할인된 이란산 원유가 싸다고 해도 그 배가 납포되거나 지연될 위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싼 기름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시장은 이념보다 냉정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구호는 조용해집니다. 이란이 더 난감한 이유는 차바하르 때문입니다. 차바하르는 테헤란이 오랫동안 호르무즈밖에 대한 출구처럼 말해온 항구입니다. 인도와 연결되고 중앙아시아와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통로로 포장됐습니다. 쉽게 말해 호르무즈가 흔들려도 이란에는 플랜 B가 있다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봉쇄가 오만만과 주변 해역까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이 플랜 B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구가 있다는 것과 항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은 있어도 문 밖에 군함이 서 있으면 그건 출구가 아니라 대기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란의 진짜 손실은 오늘 팔지 못한 원유 가격만이 아닙니다. 유전 자체의 장기 생산 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더 무겁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장기간 생산을 멈춘 유전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저장이 가득 차고 생산을 줄여야 하는 압박이 커지면 이란은 하루 매출뿐 아니라 내일의 생산 능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버티기 위해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잠깐 여기서 답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로 이란의 수출을 막고 이란은 저장 공간 부족 때문에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테헤란은 협상장으로 끌려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란이 협상장으로 끌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중동의 에너지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가 약해지는 순간 다른 나라는 조용히 길을 냅니다. 그 중심에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로이터는 4월 말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산유국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위기 속에서 누가 세계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로 보일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포지션 싸움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합시안 푸자이라 송유관이라는 강력한 우회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히지 않고 오만만 쪽으로 원유를 내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삼을수록 푸자이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역설적이죠. 테헤란이 긴장을 키울수록 경쟁자의 우회도로가 더 빛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펙이라는 틀이 흔들리면 이란은 수출 물량뿐 아니라 가격 방어력도 잃습니다. 봉쇄 속에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국제 유가였습니다. 물량이 줄어도 가격이 높으면 일부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급 질서가 흔들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별도의 공급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란은 두 방향에서 맞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양은 줄고 한 배를 땅 얻는 정치적 지렛대도 약해집니다. 경제에서는 이런 걸 압박이라고 부르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숨구멍이 줄어드는 소리로 들립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멀리 있는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고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해운, 조선, 물가, 환율이 모두 한 줄로 이어져 있어요. 호르무즈의 보험료가 오르면 배 한 척의 비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국내 물류비, 항공유, 산업용 원가, 전기요금 논쟁까지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한 항로가 흔들리는데 서울의 장바구니가 왜 비싸지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 사안은 외교 뉴스에서 생활 경제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이 문제를 단순히 트럼프의 강경책이냐 이란의 도발이냐로만 가두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은 미국의 압박만 박수치고 다른 한쪽은 미국 책임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가 착한가가 아니라 누가 길목을 통제하고 누가 비용을 떠안는가입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잘 안 보여요. 에너지 병목, 동맹 압박, 해상보험, 공급망 리스크가 한 화면에 같이 떠야 비로소 보입니다. 이란 내부로 들어가면 압박은 더 거칠어집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4월 27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경제 악화와 시위제 확산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소식통 기반 보도를 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안보당국은 봉쇄가 몇 주 더 지속될 경우 사회 불안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도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정권 내부가 거리의 분위기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독재적 체제는 외부 압박보다 내부 생활비 폭발을 더 두려워합니다. 군함은 바다에 있지만 공포는 빵줄 앞에서 커집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한 장면도 그래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알 아라비아 등은 그가 국민에게 집안의 조명을 줄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산유국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등 개수를 줄여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군사 강국을 자처하던 나라가 생활 에너지 전략을 정치 메시지로 꺼내는 순간 선전의 언어와 일상의 현실이 충돌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약점이 드러나는 국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 위기가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 제재, 낡은 인프라, 통화 약세, 인플레이션, 정치적 경직성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쇄는 이 누적된 취약성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장치가 됐습니다. 원유 수입이 줄면 정부 보조금 체계가 흔들리고 보조금이 흔들리면 물가 불만이 커집니다. 물가 불만이 커지면 정권은 더 강한 통제를 고민하고 통제가 강해질수록 외부 협상 여지는 줄어듭니다. 버티기 위해
더 버티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란 혁명 수비대 문제가 나옵니다. 이란의 지역 영향력은 단순히 외교 성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레바논, 예멘, 이라크, 시리아로 이어지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는 돈과 무기, 훈련과 물류가 필요합니다. 원유 수출은 그 체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재정 동맥이었습니다. 만약 이 동맥이 막히면 이란의 군사적 억지력도 겉으로 보이는 미사일 수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미사일은 공장에서 나오지만 영향력은 현금 흐름에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번 봉쇄의 성격은 단순한 경제 제재와 다릅니다. 제재는 우회할 수 있습니다. 유령회사, 선박대, 선박 환적, 국적 변경, AIS 차단 같은 회색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봉쇄와 검문이 결합되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미군이 특정 선박을 추적하고 의심이 있으면 실제로 올라타서 확인하는 순간 회색지대는 회색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블루스타 3호 사건은 납포가 아니라 석방으로 끝났지만 시장에 준 신호는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이란으로 가는 배인지 아닌지 이제 누군가는 직접 확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보험시장으로 번집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오르고 선주는 항로를 바꾸고 화주는 납기 지연을 계산합니다. 항구 하나가 막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작은 글씨가 바뀌는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겁니다. 군함은 뉴스 화면에 나오지만 실제 비용은 보험 약관과 운송 계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리스크를 볼 때 단순히 유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운의 불확실성은 공급망 전체의 가격표를 다시 씁니다. 이제 미국 쪽 계산도 봐야 합니다. 워싱턴은 봉쇄가 공습보다 정치적으로 덜 위험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더 지속적인 압박을 만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습은 즉각적인 폭발을 만들지만 봉쇄는 상대가 매일매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다만 이 전략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오르면 미국 소비자와 동맹국도 고통을 받습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위기로 국제 유가가 크게 뛰고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까지 다시 자극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도구가 동시에 동맹 경제를 누르는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더 뚜렷해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해야 하지만 에너지 가격 폭등의 비용도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도 비슷하고 대만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미국의 해상 통제력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 원유 확보를 위해 다른 계산을 할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는 중동 해협이지만 동북아의 외교 언어를 바꾸는 압박점이 됩니다. 누가 미국 편이냐, 누가 이란 편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에너지 길목이 군사화될 때 수입국의 전략 자율성은 어디까지 남아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약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수입국이 얼마나 좁은 길목 위에 경제를 올려놓고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조중동식 안보 프레임만으로도 부족하고 한경호식 반전 프레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둘 다 화면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진짜 화면은 에너지, 군사, 통화, 여론, 동맹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남의 위기를 해설하다가 우리 비용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놓치게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X에 올린 강경한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는 이란의 석유 산업이 봉쇄 압력 속에서 생산 중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 휘발유 부족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기술적 진단이면서 동시에 심리전입니다. 이란 내부에는 정권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외부 구매자에게는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말 한마디가 시장에서 제재 문서처럼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외교는 성명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표와 공포도 외교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산업이 곧바로 완전히 붕괴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저장 문제와 설비 손상이 현실적 위험이지만 즉각적인 파국처럼 말하는 정치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석은 선정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란이 이미 끝났다고 외치는 대신 어느 지점에서 비용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냉정한 분석은 환호보다 느리지만 대체로 더 오래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봉쇄의 진짜 기능이 드러납니다. 봉쇄는 상대의 군함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줄입니다. 이란이 협상하면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감당해야 합니다. 버티면 저장 공간과 재정이 무너집니다. 확전하면 미군의 더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이 붙습니다. 이건 군사력의 과시라기보다 선택지의 가격을 하나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보일수록 실제로는 더 좁은 방으로 밀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길목을 잃으면 축권도 빌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이란 그리고 에너지 수입국들이 동시에 봐야 할 핵심입니다. 국가가 자기 원유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길목을 남이 통제하면 완전한 주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조선 강국이고 방산 수출국이라고 해도 에너지 항로가 흔들리면 계산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란의 패배담으로만 소비하면 안 됩니다. 남의 항로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산업의 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에서 막힌 배 한 척이 왜 한국의 유가와 안보 계산까지 흔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 질문 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배 한 척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세계 경제가 몇 개의 좁은 길목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놓았고 그 길목이 군사 압박의 도구가 되는 순간 수입국의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은 오늘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비용표를 받아드는 나라가 이란만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란에는 세 가지 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핵 프로그램과 검증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더 크게 올려놓고 봉쇄 완화를 얻어내는 길입니다. 이 경우 정권은 외부적으로 숨통을 트겠지만 내부 강경파에게는 굴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속 버티는 길입니다. 이 경우 경제 압박은 거리의 불만과 결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제한적 군사 충돌이 다시 확대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이란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세 길을 남의 이야기처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중동 항로가 불안정해지면 해운사와 정유사는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정부는 물가와 안보 사이에서 더 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해상 안보 협력과 제재 이행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 요구를 미국 패권의 증거로 포장하려 할 겁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 분산 상황을 보며 자기 도발의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동북아의 오판 위험으로 번지는 길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란 정권이 실제로 얼마나 버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 탱크의 숫자, 선박 검문의 강도, 중국과 인도의 구매 움직임, 아랍에미리트의 공급 전략,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압박이 모두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호르무즈를 흔들면 모두가 겁먹고 물러설 것이라는 오래된 계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를 흔드는 순간 우회로를 가진 국가가 올라서고 보험시장이 빠져나가고 군함이 그림자 항로를 추적합니다. 위협이 지렛대가 아니라 자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란에게 가장 쓰라린 대목입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이 세계 에너지 질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 산업, 자기 항구, 자기 통화, 자기 거리의 불만이 인질이 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외부를 압박한다고 말할수록 내부의 취약성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불리해지면 늘 편리한 말이 나옵니다. 오해였다, 일시적 조치였다, 외부의 음모였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말을 오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숫자가 먼저 대답합니다. 한국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입니다.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더 중요합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 해상 교통로 보호, 중동 외교, 미국과의 조율, 중국 변수 관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진영 싸움의 재료로만 쓰면 다음 위기 때 국민은 가격표로 그 대가를 냅니다. 참 이상하죠. 전략은 국가가 미리 세워야 하는데 비용은 늘 국민이 나중에 냅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의 봉쇄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밀어넣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면 호르무즈 이후에 세계 에너지 질서를 새로 쓰는 출발점이 될까요? 만약 후자라면 한국은 훨씬 더 어려운 계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항로 리스크를 줄여야 하고 중동의 불확실성을 보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하며 미국과 중국의 해상 질서 경쟁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흐름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질서까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 계속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십시오.